전문 책임 교수 박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설레입니다. 설레이고 긴장도 많이 되고 특히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좀 더 보여줘야 될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무슨 애니얼 리포트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지나면서 우리 또 졸업생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수업도 좀 더 많아지고 교수님들도 좀 많아지고 물론 대학원생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자랑 거리는 더 많아가지고 말씀드릴 것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카이스트의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이 왜 생겼는가? 여기 연역을 보면 아시겠지만 2008년에 생겼는데요. 처음 이걸 시작할 때의 생각은 과학기술을 잘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카이스트라는 학교는 그렇게 해서 생긴 학교잖아요. 한국의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고 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생겼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런 어떤 인력이나 지식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어떤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과학기술 정책을 한다면은 과연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하면은 카이스트가 그러니까 적어도 카이스트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 정책은 사실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넓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생각을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라고 그러는데요.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 정책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과학기술이 일반 사회정책, 국가안보정책, 그리고 보건복지정책, 이런 여러 정책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각 사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계, 국제개발, 이런 쪽에도 과학기술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폭이 더 넓어지고 커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STP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과연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는 어떤가, 그리고 각국마다 과학기술 정책이 좀 다른데 과학기술을 하는 그런 어떤 방식도 다른데 그 이유는 뭘까? 그 역사성은 역사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의 어떤 이념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또 철학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과학기술의 요새는 가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통치하는 어떤 방식, 그런 문제.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어떤 가버넌스의 문제, 그리고 국제개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제개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의 관계,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도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국가 행정 조직 내에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기부를 만들어야 될 것이나 말아야 될 것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다 우리가 좀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을 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스페셜티로 들어가서는 환경 문제, 원자력 문제, IT, BT, NT, 아니면 기초과학 문제, 거대과학 문제, 여러
이해를 우리가 찾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한 학생들, 그 사람들이 연구를 보면 환경 문제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건 문제도 있고, IT, 그리고 그린 케미스트리, 항공 문제, 또 그 국제 개발, 그 다양한 그런 그 여러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하는 그 공부 방법은 그 다른 이공계 공부나 그 이공계나 아니면 다른 정책을 하는 데랑 어떻게 다를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그 과학기술이 그 중심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들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일반 그 정책대학원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정책대학원은, 일반 정책대학원은 여러 정책 중에서 과학기술이 한 파트가 돼서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는 과학기술이 중심이 돼서 이게 정책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이공계에서 하는 방법, 우리는 실험 안 합니다. 그 기계 뭐 돌리거나 뭐 그런 건 안 하고, 오로지 필요한 거는 컴퓨터, 책상, 뭐 머리, 뭐 이 정도만 해서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대학원 그 생활에 대해서 발표할 때 느끼게 되면은 약간 그 연구실 분위기가 무슨 그 이공계 랩과는 전혀 다르게 무슨 독서실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다르다. 그 실험은 안 하지만 여기서 하는 거는 주로 통계자료 분석도 좀 하고요. 그리고 그 정부 보고서, 정부 그 내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메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찾을 때 국가기록원까지 가가지고 아카이브라고 그러죠. 거기 가서 다 찾고, 아니면은 요새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좋으니까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그 한국에서 가장 그 데이터가 많은 그런 쪽의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분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그 인터뷰는 어떤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인터뷰도 있고, 조금 더 어떤 그 집단의 그 생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류학적인 그런 어떤 접근법, 그런 그 인터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공부는 대충 그렇고요. 실험을 안 하지만 상당히 그 조직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일반 그런 면에서는 일반 대학원 생활랑 이공계 대학원 생활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하는 게 조금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만 3년 넘게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원자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오느냐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러고서 그냥 그 대학원 진학하는, 이렇게 대학원 이렇게 진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고 오는 분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분들인데요. 학부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공계 백그라운드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문헌을 열어가지고 일반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하신 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까지 대학원생들을 보면은 거의 모두 다 이공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지원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게 그냥 이공계 안에서 예를 들면 물리학과 하다가 화학과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공계를 거의 떠나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긴 하지만 공부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전환이랄까? 인생의 전환,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 포인트예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과연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그 길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전망이 있을까? 정말 재미는 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을 굉장히 스스로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 이공계 백그라운드 있으면서 뭔가 그 조금 더 랩 생활은 아닌데 좀 사회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기술 정책대학원은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그 커리어 패스를 주는 어떤 하나의 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이제 오늘 한 분이 발표하실 텐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전문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많이 늘는데 어떤 그 뭔가 계속 발전하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넓게 보고 가운데 그 자기 전문성을 더 확보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는 그런 분들도 수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전문가 출신 분들을 위해서는 올해 이번 가을부터 전문가 과정을, 실무 전문가 과정을 주간과 야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Mid-Career Master's Program 그리고 Mid-Career Doctoral 프로그램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실무 전문가 석박사까지 이분들은 숫자는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뽑으면은 그 장학금은 어느 정도는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과정 마스터스 닥터럴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은 카이스트에서 카이스트 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STP에서는 카이스트 장학생 제도가 약간 좀 복잡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국비 수준으로 지원을 한다, 학과에서 그냥 지원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어 패컬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STP 전임 교수도 있고 인문사회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코어 패컬티라고 하는 거는 논문 지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했고요. 겸직이나 겸임 교수로 계신 분들이 이제 어정 프로페서인데, 그런 분들은 이공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직 과학 기술 정책을 좀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비스팅 프로페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선전인데요. 매 학기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월요일 저녁 때, 월요일 5시에 5시 반에 콜로퀴움이 있는데 학부생들도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같이 회식도 하니까 이때 재미있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마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과연 STP에서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사실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과학창의재단,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키스텔이라고 하죠. 키스텔 과제, 그리고 기타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 사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지원도 하고, 그리고 부전공을 한 학생들한테도 RA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외우기에 좋은 STP, 홈페이지 STP라는 거니까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뭐 그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 그리고 그 지원 자격, 여러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다 지금은 생략합니다. 책자에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Q&A도 있거든요. 그 Q&A 보시고 만약에 해소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우리 그 요번 모임에서의 그 맨 마지막 Q&A에서 그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Q&A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그냥 패스를 하고 나중에 진짜 우리 Q&A 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프로페서 하슨 would you like to come and give a short presentation? It is my great pleasure to introduce you Professor James Larson. He graduated Stanford University, received a PhD from Stanford University in mass communication in general. Communication. Way back in early 70s. 1978. But he, before that, he came to Korea as a member of Peace Corps, and later as a Fulbright. You know the Fulbright Foundation, which deals with a lot of supporting Koreans going to the United States or supporting people from the United States to Korea. And he has been an administrator and a higher position, and he just joined this year as a visiting professor, and it's a great pleasure to have you. And so, Professor Larson, could you welcome me? Thank you. Well, let me start out by thanking Professor Pak and all of the staff and faculty here for the warm welcome that you've given me here in KAIST. I've only been here since February 1st, officially working, but I already feel comfortable. 전 간단하게 한국말로 좀 아까 말씀하신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24살이었어요. 평화봉사단원으로 강원대학에서 영어 가르쳤어요. 영어 교육학과에서 2년 동안 영어 가르쳤고, 그리고 한국에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한국말 열심히 공부했지만 2년 후에 조금밖에 못 왔어요. 그래서 I was very frustrated by the lack of my Korean language. This is what 아니요, 아직까지 우리 외국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국말 공부해야 돼요. Grant, we foreigners are going to have to study Korean until the day we die. Or as Dr. Underwood, I was a Fulbright scholar myself at Yonsei University just before the Seoul Olympics. And I had the privilege later of working with Horace H. Underwood, the son, part of the Underwood family that founded Yonsei University. They're quite well known in Korea. And Horace would not mind if I say this, but he personally told me, he said, Jim, he's got kind of a deep voice. Jim, he said, in the missionary community, we used to say that the Korean language was the devil's curse upon foreigners. Okay. 그렇죠. 진짜 우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힘들어요. Even my wife is Korean. She gets frustrated because of my lack of ability. But 그래서 my Korea experience actually had a big influence on graduate school. I went to Stanford in part because of the 2 years in the Peace Corps.
because at that time, Stanford had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emphasis. And 그때 한국, was a developing country. It was clearly a poor, developing country. So, 스탠퍼드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15년 동안 대학 교수였어요, 미국에서.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가르쳤고, University of Texas in Boston, 그리고 싱가포르 대학에서 2년 동안 가르쳤고, 그 다음에 1995년 6년 1년 반 동안 그 한국 이동통신 Executive Training Program I directed at the University of Colorado. Then I came to Fulbright, and I was a Fulbright administrator for 15 years. So for the past, I'm confessing in front of Professor Pak, but for the past 15 years, I have not taught a regular course or whatever. So it's really a lot of work, but also very, very interesting and a lot of fun. I'm teaching an undergraduate course,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 right now. But I also have the privilege of giving a graduate colloquium on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just to keep this short, I'll conclude by saying that, let me make 2 points. The first is, as you all know, we live in the information age. And as an example, this Google phone that I carry, it's a Galaxy Nexus phone. I didn't get the Galaxy 2 with LTE. 그것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보다 그 소프트웨어 힘이 소프트웨어 더 중요해요. This thing is running Ice Cream Sandwich, latest version of Android. This morning, I downloaded Google Translate. How many of you use Google Translate? Okay. The rest of you, everybody should use it. I can speak to my phone in English. It speaks back in Korean. 진짜, I won't demonstrate, but 안녕하십니까? And I push the button and hello. It's a woman's voice. So, we live in the information age, and my research interest since the early 90s is ICT policy. And I have done research focused on Korea's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정보통신 사회 한국에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했으니까 아주 이 연구하기가 아주 재밌어요. 앞으로 because of convergence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ICT technology is these are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We're living in a period where it's like when the electricity spread throughout society, but these days it's information technology. So I'm delighted to be here. Thank you, Professor Hochberg, to you and your colleagues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 hope that I listened. 저는 박 교수님 아까 하시는 설명 한 60, 70% 알아들었어요. But I followed the general line, and I think the program put together by the Graduat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here is very exciting, and all countries, not only Korea, but all countries are going to need social science and humanistically
trained people to help guide policy in the future. So thank you.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김규리고요. 지금 STP에서 박사 1년차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는 카이스트 공공학번 학부공학번 생물과 졸업했고요.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생활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조금만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박 교수님께서 막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들도 페인트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사진이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희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에요. 보시면 이거 지금 이름 순서대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많아요. 일단 학부 전공도 그렇고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다양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 하나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웹사이트를 가서 보시고요. 짧은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짧은 프로필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 주제를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동기로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지 써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써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몇 명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에 대해서 간단한 스태티스틱스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대학원생이 석사, 박사 다 포함해서 19명이고요. 15명의 학생이 풀타임이고 4명은 파트타임인데요. 4명 파트타임 분들은 박사 분들 중에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부생들은 자대생이 들어오는데 가산점? 그러니까 공대 쪽에서는 약간 자대생을 좀 좋게 봐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STP는 딱히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명의 학생들 중에서 3분만 소셜 사이언스의 디그리를 갖고 계세요. economics, political sciences, and law 이렇게 해서 3분이 있으시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그리고 이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이공계의 학위가 다 있으시고요. 어떤 전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공계 석사가 있는데 다시 석사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기 임경원이 같으신 분은 학위가 되게 많으세요. 일곱 명이 이게 그 임경원이 같이 학위가 되게 많은 분들이신데 이제 학부 학위 말고 석사나 박사 다른 분야에서 석사나 학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7분 계시고요. 그리고 7분들은 이제 인턴 그런 거 말고 몇 년 동안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던가 일을 그만두셨던가 아니면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가 그래서 정말 다양하죠. 5분은 결혼도 하셨어요. 한 분은 애가 셋이에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자가 11, 남자가 8이에요. 근데 아까 파트타임이 있었죠? 빼면은 여자가 10, 남자가 5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남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교수님 있어요? 교수님은 여자를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여학생들 복지에 좋지 않다 보니까 가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학생들 프로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데 패컬티의 연구 분야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공계에 지원을 하실 때는 랩을 보고 가실 텐데 랩을 보고 가시는 거는 그 지도 교수님이 되실 분이 어떤 연구를 하시고 컨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실 텐데 STP는 그냥 자기 연구 주제를 갖고 입학을 하는 거예요. 연구
주제라기보다 뭐 관심 분야를 갖고 또 들어가서 이제 적자라는 주제를 잡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지도 교수를 정할 때 이공계 스타일, 이공계 마인드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연구 주제랑 맞지 않는데 지도 교수를 어떻게 정하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일단은 연구 분야가 많이 다르더라도 교수님이랑 서로 뭐 대화가 잘 된다던가 소통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제일 중요하게는 메서덜러지가 잘 맞는지 내가 historical approach 할 건지 econometric을 할 건지 그런 걸로 여러 가지로 다른 면에서 지도 교수를 정하게 돼요. 물론 분야가 비슷하면은 이번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서 추천도 해주시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수님과 학생의 연구 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학생들이 되게 다양했듯이 잠깐 이건 여태까지 석사 1기랑 2기가 졸업했을 때 제출했던 학위 논문 타이틀들인데요. 되게 보시면은 되게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되게 많아요. 일단 지금 첫 3개는 environmental issues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또 Korean public health policy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아니면은 SATRAC Korean space development policy 아니면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이건 거의 다 이제 한국 케이스들이고 그 밑에 가면은 좀 더 인터내셔널하게 IPCC as an international scientific advisory institution World Bank and the innovation policy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데 많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이공계랑 많이 다른 게 이공계 연구실에서는 실험을 많이 하고 수업은 솔직히 그냥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제 수업에 되게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희 콜스워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중에서 콜스워크가 제일 빡세다고 해도 과정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매우 달라요. 일단 논문이나 책이나 되게 많이 읽어오고요. 모두가 다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세미나를 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그런 롤을 하시고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주고 학생들이 이끌어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읽어왔던 느낀 점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시험하는 되게 좋은 시간이 되고요. 시험은 주로 안 보고 이제 파이널 텀페이퍼를 내게 됩니다. 텀페이퍼는 더블 스페이스로 한 15장 정도. 그래서 이제 학부 때 했던 라이팅과는 정말 다른 레벨의 라이팅을 할 그런 기회가 됐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리딩 머티리얼도 다 영어로, 거의 다 영어로. 한국 케이스면 한국 책을 읽을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영어를 꼭 잘해야만 SP도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영어 실력이 좀 더 낮은 학생들도 많은데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영어는 정말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많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진행되는 거죠. 네. 맞다.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도 있긴 해요. 강민호 교수님 이번 대학원 수업 같은 경우는 토론은 다 한국말 하는데 리딩은 영어로 되고요. 그게 더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리고 이 파이널 텀페이퍼를 쓸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논문을 연구하러 할 때 아카이브를 가고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 텀페이퍼에도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텀페이퍼가 교수님들 기대치도 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잘 하면은 나중에 학회에서 내고 그런 거는 페이퍼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매 학기가 끝나기 한 2-3주 전쯤에는 학생들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자료 찾으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매 학기 보이는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활동, 연구 생활 그런 거랑 정말 많이 다르고요. 이게 이번 주 상표인데요. 학생들이 보통 석사 1년차는 다 3개를 듣고요.
부학점을 듣고요. 뭐 나중에 가면서 좀 더 듣기도 하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그리고 콜로키움은 이제 제가 필수로 이제 1학점짜리 수업으로 듣게 돼서 하고 콜로키움도 되게 재밌는 게 많으니까 학부생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와서 들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할게요. 이제 말은 다 하고요. 이제 그냥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실험을 안 하고 책과 컴퓨터 머리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책이 되게 많고 컴퓨터 있고 머리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맨날 이렇게 막 책을 보고 연구 활동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다이내믹한 학생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쪽 오른쪽 위에 사진을 보면 이게 콜로키움 이렇게 되게 티피컬한 콜로키움 장면인데요. 이제 연사분이 저쪽에 계시고 교수님 서 계시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사진은 저희가 이게 올해 카이스트, 서울대, 전북대 대학원생 워크숍인데 전북대, 서울대랑 특히 저희가 그 관계가 좋은데 다른 학교도 있긴 하지만 제가 1년에 한 번씩 대학원생들끼리 약간 워크숍을 해요. 그래서 서로 연구 주제도 발표도 하고 이방에서 했는데 연구 주제도 서로 발표하고 교류도 하고 뭐 그런 자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 이쪽 학계가 작아서 학생들 저희 교육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그 월드뱅크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했던 건데 이게 그 프로젝트에서 서부 아프리카 3개국 정부 사람들이랑 워크숍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이것저것 이노베이션 폴리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돼서 그분들이 다 이제 한국 케이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한 30명 좀 안 되는 분들이 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고위직이신데 한국에서 스터디 투어로 와가지고 뭐 여러 기관들도 방문하시고 카이스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워가시고 하셨거든요. 그 성공적으로 끝난 그 행사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이제 뭐 일을 했으면 먹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전통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메디신주고 이거 간접 광고 아니고요. 저희가 송년회를 해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청각실에서 했었는데 작년 송년회는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장기자랑이 그래가지고 식당을 빌려서 이렇게 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모셔와도 되고요. 되게 화기애애한 그런 시간이고 또 이제 딸기 파티도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밑에 사진은 저희 작년 여름에 지금은 안 계신 김소연 교수님께서 트위트를 하셔가지고 각처에서 바베큐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진이 이게 저희 사는 모습입니다. 끝이네요. 네, 뭐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을 근무하고 있는 박주상입니다. 박사과정 2년차 들어갔고요. 어제가 선거였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웬일로 길이 안 막힌다 싶어서 출근했더니 주차장이 형 비었다 보니 다들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직장 다니는 분들이 거의 안 왔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많이 문의 오고 그래서 답변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카이스트 학생분들도 이번에 대학원에 안 오더라도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100% 대학원을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대학원에 됐든 간에. 제 주위에 카이스트 졸업생들 치고 대학원에 안 간 케이스는 제가 딱 2명을 알아요. 제가 부모학번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카이스트 졸업생을 봤는데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을 봤는데 학부로 자기 캐리어를 마친 사람 딱 2명 있었어요.
이제 다 대학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온다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사실은 그 여기 정치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충남대학교에 가서 대학원을 다녀요. 왜냐하면 거기는 다 수업을, 정규 대학원 코스가 야간에 있습니다. 그냥 그 직장인들 때문에.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원래 하던 그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그닥 어렵게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첫 번째가, 연구원들은 참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늘 그 감시와 통제 대상이 돼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참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과가 미진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했었고, 국제표준화를 제가 주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글로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정작 나가서 보면 동물안의 계급이 이런 계급이 없어요. 사실은. 영어를 하고 뭐 커피를 마신다고 글로벌을 절대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방안을 찾자라는 차원에서 정책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고민하신다면 그냥 공부할 게 아니라 확실한 문제의식을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건 대단히 힘들어요. 제가 일주일에 밤새는 숫자가 그 학기에 수업 듣는 일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 수업을 들으면 일주일에 이틀은 밤을 새야 되고요. 한 과목 들으면은 그 일주일에 하루는 꼭 셉니다. 그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그냥 일하고, 그냥 밤 꼬박 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다가 그 저녁 때 가서 수업하고 집에 가서 자면 그 다음날 밤 10시쯤 자요. 대충 한 40시간 정도 깨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코스가 마칠 때까지 한 3년을 합니다. 제가 좀 스마키째 하고 있는데 사실 몸이 좀 많이 추났어요. 그렇게 힘이 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확실한 문제의식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듣는 과목만큼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면 그 클래스에서 못한다 소리는 안 들으실 거예요. 근데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풀타임으로 하는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쓰는 그 시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뭐 책, 자료와 뭐 컴퓨터와 머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머리보다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 제가 평생을 안 먹던 온갖 그 자양 강장제를 다 먹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엄청 많이 먹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피를 많이 받고 나이도 코피도 흘리고 눈에 이렇게 취해자니까 맨날 거울 쳐다보면 핏발 서 있고, 그 나이 들어서 고3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알겠으니까 엉덩이 조기 생겨서 수술하고 하는 얘기가 좀 많이 찌어야 되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실제로 좀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이제 졸업하고 뭘 할 거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원에 오는 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정말 이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내가 그 직장 내에서 계속 승진하는 걸 바랄 거냐, 아니면 끝나고서 이직을 할 거냐, 이직을 한다면 대학으로 갈 거냐, 또 다른 기관으로 갈 것이냐 등등 워낙 많은 그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조건이.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학생하고 다른 점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내가 무엇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공부를 마쳤을 때 뭘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틀을 잡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뭐 그런 얘기 없냐라고 묻는 분이 있으면, 혹시 그 자리에서 설악산을 올라갈 때까지 뭐 대충 그냥 점심 먹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체력. 그 대청봉 올라가는데 보통 체력 좋으면 6시간 걸리고, 안 그러면 8시간에서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잠들 정도는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직장 내에서 정말 배짱이 필요해요. 직장 내에서 나 이거 공부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기서 잘려도 좋다. 저 그 직장에서 지금 그 대학원 입학하면서 인사공부 같은 거 그냥 포기하고 다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들어오고 직장 회식 안 가고 체육대회 안 가고 송년회 안 갑니다. 못 가요. 송년회 할 때가 성태포 40살 되시라서 제가 학교를 빠지고 직장 일에 매여 있었던 거는 보통 두 가지예요. 그 국제표준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과제 평가나 과제 계약하고 그게 맞물려 있을 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PBS에 보니까 과제가 제 밥줄이에요. 뭐 학교에 등록금도 내야 되고 책도 사야 되는데 그 돈 받으려면 과제 계약을 하든지 과제 평가받고 통과가 되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서는 학교에 빠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직장을 다니면서 지원을 해도 좋다. 이 정도 많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장인분의 이제 이야기 들었다는데 이제 학부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현재 화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양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제가 부전공을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인데 4학년째 제 학점을 딱 보니까 벌써 6개나 들었더라고요. 네, 3분의 2는 넘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차 싶어서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그 URP 프로그램을 현재 S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히 제가 STP가 어떤 곳인지 학부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저는 STP의 박민아 교수님 지도 교수님을 해서 과학과 학생들의 대학교 선택 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URP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URP를 STP에서 진행하면서 정말 느낀 것들이 많은데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STP가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나요? 네, 카이스트는 여러모로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라면 둘째가 서러워하는 학생들이고 그리고 최고의 이공계 대학에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면서 공부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카이스트라는 그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바라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고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학생들이지만 카이스트라는 이름 전체로 봤을 때 여러분들 바라본다면 모두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사고방식, 비슷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변수 자체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카이스트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만나야 할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과학이나 숫자 노름으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죠, 사회가. 그리고 이 복잡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되려면 단순히 하나만의 분야를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들리는 말 있죠. 융합, 소통. 이런 키워드가 자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TP에서는 이런 키워드에 부합을 하는 과학과 사회, 과학과 기술, 과학과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고 다양한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어서 정말 지금 현재 URP를 진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큰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만약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재 과학고 학생들의 대학 선택 요인 분석을 URP를 진행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카이스트의 과반수의 학생이 과학고 출신이죠. 그 과학고 학생들이 과연 카이스트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과연 카이스트가 어떠한 점이 과학고에게 어필을 하는지 이러한 것을 직접 발품을 팔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설문도 돌리고 자료를 모아가면서 제 주제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파악하고 또 이런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STP에서 하고 있는 URP 정말 만족하고
재밌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과학부 출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인터뷰 대상자로 나중에 한번 부탁을 드릴 수도 있어요. 얼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앉아 계신 분들 교수님한테도 인터뷰 부탁드릴 수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STP URP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URP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저의 주제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가장 큰 이점이 바로 저도 과학부 출신에 나왔다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그 누구보다 과학부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생각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과학부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STP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정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카이스트라는 최고의 미국의 대학교 학교에서 최고의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과학적 마인드를 키워왔고 또 쌓아갔고 앞으로도 쌓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과학기술 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전에 혹시 그 융합이나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STP를 즐겨보시는 게 어떠신지 제가 감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설명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일단 그 교수의 프레젠테이션보다 대학원생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더 낫고 대학원생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좋은데 학부생 걸 들으면은 학생도 잘하고 그런 느낌이 오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Q&A 그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전문가 과정은 일반 과정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섞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과정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여러 가지 정보가 웹사이트에 있고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이라는 게 후기요. 가장 애매하게 얘기하는 게 공명 이런 건데 공명, 공공명 이런 건데 저희가 전기에서 그러니까 석사생을 전기에 6명 뽑았고 박사생을 3명을 5명을 뽑았죠. 일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보다는 좀 적은 숫자를 뽑을 겁니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각 학과마다 학생 정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회의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좀 지키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전체 학과장 회의를 가면은 거기서 약간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번 학기에 지원풀이 너무 좋고 지원자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많이 뽑았다. 내년에는 조금 적게 뽑겠다고 좀 약속을 하고 요번에는 좀 이제 좀 많이 좀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과는 좀 적게 뽑은 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좀 봐가지고 그게 통과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정해진 숫자는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표할 필요는 없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후기는 전기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매년 정원 때문에 고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좀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들어와서 자기의 숨은 능력까지 다 발휘할 수 있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은 좀 있어도 굉장히 선택을 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아주 중요한 팩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전작과나 기계과 이런 게 아주 많이 뽑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과학기술 정책이 아무리 중요해도 전공자가 이공계 전공자가 더 많아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그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하고 좀 그 높은 차원에서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주 많아서 좋을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그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 커리어로 생각했을 때는 이쪽 분야의 마켓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 학생들을 뽑고 학생들의 그 진로 같은 것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학회나 그런 국내나 국제적으로 있나요? 물론 있죠. 예.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많이 권하고 있는 거는 과학 기술이 과연 뭐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학회라는 것도 있고요, SKS. 아니면 과학기술사, 역사도 그런 쪽을 또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정책학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책학회는 거기 안에 각종 정책을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조그만 본과처럼 과학기술 정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정치학회에서도 과학기술 분야가 또 따로 스페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으로 가면은 국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큰 과학기술 정책 학회 그리고 모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노베이션 학회, 그쪽 약간 경제 경영 쪽에 좀 더 가까운데요. 근데 거기서도 정책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정말 과학기술 정책 학회라고 따로 이렇게 우리가 좀 역량이 커지는 단계에서는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서요.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학계에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학계가 프라이미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와 사회와의 소통 이런 문제의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정책까지 하면은 굉장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필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학교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이 있습니다. 국가연구원인데요. 정부연구원. 스태피하고 키스태피인데 스태피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이고 스태피는 기획평가 그 두 가지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돼서 한국에서 가장 큰 정부 연구소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과학기술이 다루는 예산이 커졌기 때문에 나라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헛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R&D 평가도 하고 조정도 하고 기획도 하고 사회적 영향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초를 다 배우고 나면은 거기 가서 이제 트레이닝 좀 받고 어플라이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업의 전략 기획 이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학기술 배경을 가진 그리고 정책을 다루고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오프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지난번에 한 학생이 거기 됐는데 딴 데를 가더라고 안 간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서 그 기업도 그 하나의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 기업, 대학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좀 더 커지게 되면은 그 과학기술과 관련된 탱크 같은 것도 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 연구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정부를 이렇게 보면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걸 다룰 사람이 좀 부족하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제가 프라미스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의대나 법대 졸업하는 학생들이 요새는 또 의대 법대 졸업해도 당장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격증을 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학생의 자질을 굉장히 높이 올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디를 내놔도 걱정을 안 되게끔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 계속 나누는데, 네. 다른 이공계 랩실 보면은 연구소나 기업이랑 같이 합동을 해서 용역과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학기술 정책대학원 같이 하는 용역과제가 아니라 네,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과제가 주로 정보 과제입니다. 창의재단이라든지 키스텝이라든지 다른 여러 재단에서 하고 아직 기업 연구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손이 부족하지 사실 그러니까 교수 수하고 학생 수가 부족하지 그런 과제가 부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공계에서 하는 것처럼 큰 기계를 살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아무리 좋아도 요새 랩탑 아무리 좋아도 200만 원 정도는 주고 사잖아요. 그게 아마 우리의 장비의 맥시멈일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이공계처럼 매덕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과제는 과제의 비용으로 봤을 때 작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든지 있고 학생들도 그런 쪽에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재단도 사실은 연구재단도 갈 수 있고 연구재단에서도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우리가 다 그런 걸 다 어플라이 해가지고 받아와도 너무 힘드니까 좀 조절해가면서 하고 있는 편이죠. 네, 학생들 혹시 더 질문 없으면 네. 그런 식으로 석사 때부터 고려대학에 공부를 해서 점점 이렇게 내려오는 전공을 찾아가는 과정과 이런 코스처럼 굉장히 특화된 과학기술과 이런 굉장히 특화된 지식을 얻는 것을 비교했을 때 STP처럼 이렇게 특화돼서 이렇게 선별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가질 수 있는 메리트라든지 비교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학사를 저는 이제 전공은 사실 과학사를 했거든요. 과학사를 했는데 포스닥 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 정책의 흐름, 기관 이런 쪽으로 하고 카이스트에 오니까 그럼 과학기술 정책을 할 수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맡겼고 그래서 이제 김소연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거를 어떻게 보면 전공을 갖고 과학기술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어떤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몰라요. 실제로. STP를 공부를 해도 나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는 그건 정말 신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학부 때는 화학을 했거든요. 학부 때 화학을 하면서 제가 역사를 공부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 그 화학과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뭔가를 좀 긴 시각에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과학사를 공부하면서 한 번도 제가 과학 정책을 이걸 가지고 뭐 가르치거나 뭐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여기 부임하고 그렇게 기회가 돼서 하다 보니까 과학교수 정책이라는 것도 또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김소영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안식년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없는데, 같은 경우는 정치학을 하셨거든요. 국제관계 이런 걸 하셨는데 과학기술 정책을 하실 거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 안 하셨는데 단지 카이스트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정치학을 좀 아신다는 이유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과학기술 정책을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과학기술 정책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좀 풀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본인이 능력이 되고 어떤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릴지는 학계로 풀린다고 했을 때 그게 나의 스페셜티가 과학기술 정책을 했지만 역사 쪽에 조금 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면은 과학사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과학기술학이라고 STS라고 지금 하나의 학문분야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과학기술 정책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나중에 뭐 소셜러지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해가지고 사회학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 카이스트에 보면은 이공계에 있지만은 웹사이언스 공학과 이런 데는 거기에 언론학 하신 분도 뽑았거든요. 언론학 하신 분이 백영민 교수라고 제 바로 앞에 방에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카이스트에 와서 웹사이언스라는 걸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할 때의 어떤 그 주변 환경하고 잡을 찾을 때, 그리고 잡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경은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키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굉장히 융합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마다 다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한 적어도 3명, 5명 정도의 전임은 더 뽑을 생각인데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 뽑을 거예요. 그분들이 올 때도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커리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대답이라기보다 어드바이스는 그런 쪽이고, 다른 전문가 과정에서도 혹시 좀 있으시면. 네. 정책 실무 경험 3년 전문인데요. 네. 정책 분야라는 어떤 게 있는지. 네, 그게 굉장히 애매한. 정확히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실무 경험 3년이고 지원자의 이력 지원 서류를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정책 분야 실무 경험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뭐 R&D 관련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어떤 랩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옮겼을 수도 있고, 그러면 랩 생활을 한 거, 실험하고 그런 것도 경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정출연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 정출연마다 정책팀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게. 항공우주연구원, 에트리, 아까
다 있는데 그런 어떤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공계 그 졸업생들처럼 이렇게 그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저희가 지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지원 서류를 봐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좁혀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민원을 그러면은 네. 따로 지금 학사가 되면 따로 그렇게 모집을 하는 건가요? 네, 따로 모집하는 거. 인원수는 어떻게 인원수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몇 명이 뽑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적어도 반의 이상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뽑지는 않아요. 석사 공명, 박사 공명, 공공명은 아니고요. 예. 약간 소수 정예로 처음부터 많이 뽑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느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비율을 늘리는 게 낫겠다 생각되고 그리고 아까 박수영 씨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수업만 듣고 몇 년 지나면 학위를 주는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가 과정이라도 1년 반 안에 박사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봐야 되고 통과하지 못하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부하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자료 쓰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은 혹시 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고요. 부전공 학생들은 따로 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